네, 세무경 매니저 피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NPL 경매에 대해서요.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적나라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NPL의 장점에 대해서 저희가 앞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NPL의 장점 못지않은 특히 여러분들이 NPL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NPL 경매를 하는 강의업체나 혹은 NPL 대부법인이나 기타 그런 물건을 소개하는 업체들의 NPL 및 물건의 장점만을 어필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혹이 돼서 매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특히 NPL 교육업체 이런 곳들이 대부법인하고 연계가 돼서 NPL도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NPL을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장점만 부각시키고 문제점, 그리고 자칫 NPL을 매입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심지어 좀 과하게 말하면 사기 형태로 내 돈이 갈취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 부실채권 중에 NPL로 근저당을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든 사후정산부로 진행을 하든 여러분들이 NPL을 하기 전에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 문제점도 있다는 거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NPL을 통한 경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희처럼 문제점과 실제 일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손실, 이런 얘기를 냉철하게 해주는 곳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NPL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NPL 지난 시간에 장점 설명드렸죠, 그죠? 근저당을 싸게 매입을 해서, 물론 내가 매입을 하진 않아요. 론세일 같은 경우는 대부법인과 개인이 약정을 해가지고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매입을 하게 되죠, 그죠? 그렇게 좀 싸게 매입을 해서 실제 채권 최고액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원금하고 이자, 연체 이자까지 해서 그 금액 이내에서 높게 이제 낙찰을 받는 그런 형태가 론세일 유입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배당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는 저희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좀 기법이 있어야 돼요. 실제 물건이 좋은데 많이 떨어지고 내가 매입을 해서 또 그 물건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서 내가 가져온 금액보다 낙찰가액이 높아서 그 차익의 이익을 보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차익의 이익을 보는 걸 이제 배당 투자, NPL에서 배당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 역시도 사실 허점이 많은 방식입니다. 그거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유입 투자, 내가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데 높게 쓰거나 세금 혜택을 보거나 대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저당을 매입하는 그 론세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과 꼭 체크해야 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은 차치하고 문제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하실 수 있는, 모르면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NPL의 문제점 앞 시간에 설명드렸죠. 좋고 싼 물건이 드물다. 한 번 더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10억에 채권 재고액인 물건이 있습니다. 그죠? 8억을 빌려줬는데 연체 이자까지 쌓여서 10억 맥스로 찼다고 볼게요. 채권 재고액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찼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10억. 자, 해당 경매가 진행됩니다. 한 6억까지 떨어졌다고 칠게요. 6억. 자, 그러면 금융권 혹은 AMC와 협의를 해가지고 7억에 가져옵니다. 그죠? 7억에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는 10억의 입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NPL의 론세일 형태의 유입 투자의 이제 패턴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간과가 되는 게 10억에서 6억까지 떨어질 때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물건은 물건이 좀 좋지 않거나 가치가 애매하거나 이런 물건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이다. 그래서 좋고 싼 물건이면서 높게 쓸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캐치하기란 쉽지가 않다, 사실상. 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7억에 내가 가져왔는데 채권 최고액이 7억 5천이라고 볼게요. 만약에 원금하고 연체이자가 쌓인 경우. 자, 이러면 내가 금융권에서 협상을 해서 가져온 금액하고 내가 입찰이 들어갈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낙찰이 돼서 7억 5천에 낙찰이 되면 그 금액 전액을 이제 배당받을 수 있는 원금 이자 연체 금액, 요 금액 갭차가 또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NPL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물건이 많지가 않다. 특히 좋으면서 NPL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별로 없다는 게 시장의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10억에서 4억까지 떨어졌네.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5억에 근저당 매입을 해왔어요. 채권 재고액은 한 8억쯤 된다라고 봅시다.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억에 매입해서 8억에 입찰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3억만큼의 양도세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사이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앞 강의 한번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이전 강의에 NPL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놨고요. 자, 요런 혜택을 보면서 4억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물건, 그런 물건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애매하겠죠. 아리까리하거나 권리상의 문제가 있거나 가치가 애매하거나 물건이 애매하거나 요렇다고요.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건. 그죠?
그러니까 실제는 요렇게 이제 싸면서 좋은 물건이 사실상 별로 없는데 NPL 강의를 하는 곳이나 대부법인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업체 이런 곳들은 이런 경우에도 이 물건이 4억이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이 좋음의 기준이 NPL을 이렇게 하기 좋은, 즉 다시 말해서 5억에 사서 빠르게 쓸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춘 NPL 하기 좋은 물건을 좋은 물건으로 포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건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뭐 근저당을 매입해가지고 얼마를 써서 뭐 이익을 남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이 4억까지 떨어졌는데 5억에 근저당을 매입했을 때 이 물건이 가치가 있냐, 진짜 좋은 물건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냉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NPL을 하기 좋은 물건인 경우 좋은 물건이다 라고 포장을 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매수자의 가치 판단을 흐리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에요. 실제 NPL의 장점만을 얘기하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실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가치 판단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특히 은행 금융권과 마음을 모으게 된다. 누가?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업체가. 이 근저당을 매입할 수 있는 업체 대부법인이 또 경매학원하고 연계된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같이 운영을 하거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자, 그 다음에 대부법인이 있죠. 자, 대부법인과 매수자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매수자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10억짜리인데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한 5억까지 떨어졌다고 볼게요. 5억까지. 자, 이때 최저가가 5억인데, 자, 대부법인은 은행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대부법인 스스로 이 물건은 한 5억 5천에 가져오면 좋겠다. 나름 괜찮은 물건이다라고 판단해서 본인이 직접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기 위해서 은행과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은행하고 협상을 할 때는 이 대부법인하고 매수자하고 이미 협의가 되고 나서 은행과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대부법인이 일단 10%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10%를 걸고 대부법인이 가매입을 해놓는 겁니다. 가매입을 해놓고 매수자하고 매칭을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론세일의 경우 이 두 가지인데, 자, 첫 번째로 이 매수자하고 여러분들 개인하고 대부법인하고 협의 없이 대부법인하고 은행하고 협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대부법인은 5.5억, 5억 5천에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은행은 6억 5천이면 팔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갭이 있죠, 그죠? 자, 이 가운데 보통은 키는 보통 은행이 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더 많이 떨어지면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고 3억으로 떨어지고 정말 많이 더 떨어진다면 이 키는 대부법인이 지게 돼요. 조금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물건이 좋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대부법인, 이 A라는 대부법인만 은행에 접촉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B 대부법인, C 대부법인, 이렇게 여러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매입하려고 NPL을 진행하려고 이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물건이 좋을수록 많은 사람이 붙어요. 가격이 떨어질수록 붙겠죠, 그죠? 이 대부법인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도권은 이 은행이 쥐고 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법인하고 은행하고 협상을 할 때 금액을 한 6억 2천이나 6억 3천이나 요렇게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이 좋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B 대부법인, C 대부법인도 매수 의향서를 제출을 할 수 있으니까 경쟁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대부법인이 6억 2천에 매입을 했다라고 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대부법인이 물건을 유입 형태로 직접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배당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법인이 보통은 좀 괜찮다 싶은, 이 대부법인이 판단할 때 좀 괜찮다 싶은 이 매각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을 매입합니다. 10%를 걸거든요. 이게 6억에 만약에 가져온다면 6천만 원 걸고 10%만 걸고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은 사실상 잔금 내기 전이지만 이 대부법인이 6억에 가져왔다라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부법인이 이제 소화를 하지 않고 이제 매수자 매칭을 합니다. 매수자 매칭.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은행이 있고요. 은행이 있고 이 대부법인이 있어요. 대부법인이 있고, 자, 둘 간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위해서 가격 흥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물건이 좋으면 대부법인 A가 있고 대부법인 B가 있고 C가 있고 많아요. 전국에 지역구마다 이제 많은데, 이 물건이 만약에 10억인데 한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대부법인들이 근저당 매일 론세일로 한번 진행해볼까 해서 타진을 한다고요. 그래서 은행에 문의도 하고 또 어떤 법인은 매수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근저당 파세요.
얼마에 팔래요? 이렇게 협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법인 A는 이 근저당은 하나잖아요. 물건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보다 높은 금액으로 협상을 해서 가져오게 된다. 이걸 만약에 6억에 가져왔다라고 칠게요. 자, 6억에 가져올 때 처음 10%를 계약금으로 겁니다. 근저당을 가져오는 이제 계약금이에요. 그리고 한 달 뒤, 뭐 2달 뒤 잔금을 협의를 해서 내도록 돼 있죠. 자, 이렇게 10% 6억에 매입을 하기로 대부법인이 다른 B 대부법인, C 대부법인을 제끼고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근저당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잔금을 내기 전부터 이 대부법인은 일반인들, 투자자, 매수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교육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물건이 좋은 게 나왔다라고 브리핑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근저당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이 개인이 론세일 형태로 대부법인하고 협약을 맺고 8억이나 9억, 10억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론세일의 이제 형태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은행하고 대부법인하고 6억에 가져오기로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6억이 타당하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은행하고의 협상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물건이 좋으면 내가 좀 더 높은 금액으로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대부법인이 거래를 하다 보면 금융권에 있는 물건 혹은 AMC라든지 협의를 할 때 물건을 몇 개씩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좀 좋은 것도 있고 아리까리한 것도 같이 좀 싸게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대부법인이 조금 규모 있게 운영하는 경우는 그냥 매입을 해두고 일단 봅니다. 10%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하고 대부법인이 한마음이 되죠. 이 물건이 좋다. 누구에게? 투자자나 매수자나 교육생들한테. 이런 관계 때문에 뭐 좋은 물건도 좀 덜 좋은 물건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되는 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은행하고 또 사이가 좋아야 좋은 물건도 이제 대부법인이 한 번씩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리까리한 물건도 받을 때도 있고 이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 대부법인은 10% 계약하고 뭐 잔금을 내든 안 내든 이걸 소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면 배당 투자를 해서 뭐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차익 실현하든지, 대부분은 요 투자자를 매칭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금융권과 이 대부법인이, 이 은행하고 대부법인이 한 마음으로 이 물건이 좋다라고 여기에 소개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매수자를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물건의 가치가 6억에 가져온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또 대부법인에 수수료 줘야 되고 근저당 이전도 해야 되거든요. 뭐 이전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6억 몇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좋냐 말이죠.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이 투자자 매수자들이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기가,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있느냐. 근저당을 매입하는 가격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가치가 있냐고요. 자, 이런 문제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론세일에서. 자, 채권 매입 가액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은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매입가를 공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자, 다시. 자, 은행이 있고요. 대부법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투자자가 있고요. 매수자가 있고 교육생, 수강생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아까 10억이었죠. 그죠? 10억을 예로 듭니다. 자, 5억까지 떨어졌는데 대부법인이 6억에 가져왔어요. 6억에. 자, 6억에 가져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고 나서는, 자, 투자자한테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할 때, 매수자나 강의를 받는 교육생한테 소개를 할 때 6억 5천에 근저당을 매입을 했다. 요렇게 얘기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채권 재고액, 원금하고 이자 쌓인 만 금액이 8억이다라고 치면 6억 5천에 매입을 해서 8억에 입찰할 수 있도록 이 매수자나 투자자에게 대부법인이 브리핑을 한다. 이해되세요? 요 5천의 갭이 있죠. 요걸 대부법인이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요 10%만 걸어놓고 대부법인이 그 차익을 얻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법인을 통해서 론세일 NPL로 유입 투자를 하실 때 투자자나 매수자나 이 수강생 분들은 이걸 달라 하세요. 채권 양수도 계약서 있죠.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부법인이 가져올 때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농자산에서 가져온 건데, 자, 요거 뒷페이지 보면 요 얼마에 가져왔는지 요런 게 있어요. 4억에 가져왔다. 4천만 원 내고 잔금을 얼마에 언제 내겠다. 요런 게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보여달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깜깜이로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대부법인에게 6억에 줬는데 6억의 근저당을 매각을 했는데, 그렇게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썼는데 6천만 원 10% 걸고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맺고 나서 투자자나 매수자나 교육생에게
6억 5천 뭐 또는 7억에 근저당 매입했다. 쓸 수 있는 금액은 9억입니다. 한번 해보실 분 7억에 매입해도 이 물건은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법인이 백마진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엄밀히 보면 사기 아닙니까? 사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내가 가져오는 금액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나? 이것도 나의 영업이익인데 뭐 그 말도 어찌 보면 맞을 수가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그래요. 이렇게 가져오는 금액을 투명하게 오픈을 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이 은행에서 10%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맺을 게 아니고 잔금까지 다 내고 6억을 다 내고 근저당이 이전되고 나면 6억에 팔든 6억 5천에 팔든 7억에 팔든 이게 본인 수완이에요. 근데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냥 은행하고 대부법인하고 10% 계약만 체결하고 아직 은행 거 아니에요. 근저당이 잔금 안 냈잖아요. 6억에 가져오기를 해놔놓고 이 상태에서 매수자 매칭을 한다. 유입 투자할 사람, MPL로 들어올 사람, 강의 받는 사람, 매수자, 뭐 지인, 투자자 이런 사람한테 자 7억에 근저당 매입해서 하실 분도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고요. 저는 요거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10% 걸고 이렇게 매수자 매칭을 한다니까요. 가격을 올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문제다 이게. 또 더한 경우는 은행하고 협상이 안 됐어요. 대부법인하고 아예 뭐 10% 채권 양수도 계약도 안 했어. 근데 여기 수강생이 있습니다. 수강생이 있어서 대부법인하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한 6억 5천에 근저당 매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래요? 6억 5천에 매입하면 9억에 입찰할 수 있으니까 이 물건 이런 형태로 NPL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법인이 이렇게 수강생한테 제안을 합니다. 투자자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제안을 해놔놓고 자 6억 5천에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해놔놓고 은행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다 보니 한 5억 8천까지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어요. 그러면 요 차익이 얼마입니까? 7천이죠. 7천. 예를 든 겁니다. 7천을 그냥 인모의 포켓 대부법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은행, 금융권, 해당 AMC 이 업체와 근저당을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는지 요걸 보여달라. 공개하는 게 투명하고 건전한 곳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에 대부법인으로 찍혀 있어요. 근저당이 이미 이전됐어. 그러면 이거 얼마에 매입했어요? 묻기가 어렵죠. 그거는 좀 안 맞는 겁니다. 은행에서 대부법인이 근저당을 이미 매입을 다 했어. 등기부로 아예 이제 소유자, 근저당권자가 이전이 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법인가 아닙니까? 얼마에 가져왔든. 이런 경우에야 조금 더 받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만 주로 2단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 걸어놓고 매수자를 찾는다. 아니면 매수자하고 먼저 협의해가지고 은행하고 협상을 한다. 얼마에 가져오기로. 그 가운데서 대부법인이 백마진을 먹는 경우가 꽤 많다. 아시겠죠? 자,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NPL로 진행하실 때는 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공개를 요청을 하시라. 근저당 이전이 안 되고 아직 이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이 이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권 설정. 요거는 아마 일선 강의에서도 아마 많이 본 것이라서 뭐 부연 설명만 드릴게요. 자, 은행에서 대부법인에서 매수자, 투자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둘 간에 협정을 하게 되죠. 협약서를 쓰게 됩니다. 대부법인이 이 은행에서 근저당을 매입하지만 당신들 거야 라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유입투자로 잔금을 내고 낙찰이 됐을 때 법원에 잔금을 냅니다. 그죠? 이 법원에 잔금을 내면 더 높은 금액으로 쓴 금액을 다 내겠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6억 5천에 가져왔는데 한 9억이 썼다. 그럼 이 9억 잔금을 다 낼 거 아니에요. 이 매수자나 투자자가. 그렇게 해서 법원이 배당을 해줍니다. 9억을 고스란히 해주겠죠. 뭐 경매비 빼고 뭐 재산세 빼고 뭐 조금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누구한테? 대부법인에게. 이 대부법인에게 잔금을 돌려주면 배당금을 돌려주면 이 협정된 금액을 매수자나 투자자한테 또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안 돌려주고 튀는 경우 뭐 잘은 없는데요. 제 주변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계 자체가 대부법인으로 돈이 넘어갔다가 돌려주는 관계다 보니 금액이 큰 경우는 제 질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질권 설정? 은행에서 대부법인으로 근저당을 이전할 때 이 매수자나 투자자의 지분이 이제 들어가게끔 질권 설정을 합니다. 지분이라기보다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설정을 한다는 거죠. 근저당의 질권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아무래도 대부법인이 배당을 받을 때 같이 이제 배당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잔금 내고 돈을 떼일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질권 설정을 반드시 하시는 게 맞다. 요거는 뭐 어느 강의라도 많이 나옵니다. 그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어려우실 것도 같아요. 내가 MPL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황에서 이 사이클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근저당을 매입해서 MPL로 유입 투자하실 때는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은행에서 얼마에 가져왔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질권 설정도 하시고, 또 그에 앞서서 물건이 정말 내가 매수자 투자자 입장에서 물건이 좋은 건지 이 은행하고 대부법인 말만 믿지 말고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MPL 경매, 특히 유입 투자 론세일 형태로 진행할 때 문제점,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진짜 문제점,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